로알드 달의 내 친구 꼬마 거인 5번째 이야기 20. 최초 최대의 만찬. 여왕이 키가 7m도 넘는 거인과 함께 대연회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30분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자 궁전의 하인들은 정신이 나간 듯이 움직였다. 왕실 수석 집사 미스터 팁스라고 불리는 이 특이한 사람은 궁전 하인들 중에 우두머리로서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왕실 수석 집사란 직책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현명함, 적응력, 다재다능함, 능수능란함, 신속함, 세련됨, 총명함, 신중함,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추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미스터 팁스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여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미스터 팁스는 집사 숙소에서 아침 식사에 곁들여 순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던 참이었다. 미스터 팁스는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벌써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을 뽑아냈다. 키가 1m 80cm인 사람이 앉아서 먹을 식탁은 그 키의 반인 90cm가 되어야 하니까 키가 7m 20cm라면 높이가 3m 60cm는 되는 탁자가 필요할 것이다. 또 키가 1m 80cm인 사람이 쓰는 의자는 60cm이니까 7m 20cm의 거인에겐 2m 40cm의 의자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을 4배로 계산해야겠군. 미스터 팁스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보통 사람이 아침 식사로 먹는 계란은 2개이니까 8개가 되어야 한다. 베이컨 4조각은 16조각이 되어야 한다. 토스트 3조각은 12조각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준비할 음식에 대한 분량은 즉시 왕실 주방장인 무슈 빠삐용에게 전달시켰다. 미스터 팁스는 하인들 한 무리를 데리고 미끄러지듯이 연회장 안을 돌아다녔다. 수석 집사들은 보통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 하인들도 모두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아름다운 종아리와 발목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발목이 맵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왕실 하인이 될 자격이 없었다. 면접할 때에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종아리와 발목이었다. 미스터 팁스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회장 중앙엔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다 놓으세요. 집사들은 원래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밖에 말하지 않는다. 하인 4명이 함께 피아노를 옮겨왔다. 미스터 팁스는 다시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피아노 위에다 큰 서랍장을 하나 가져다 얹어 놓으세요. 이번엔 다른 하인 3명이 치펜데일식 마호가니 서랍장을 가져와서 피아노 위에 얹었다. 미스터 팁스가 속삭였다. 이걸 그 거구 손님의 의자로 씁시다. 높이가 정확히 2m 40cm네. 이제 그 신사분이 편하게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탁자를 마련해야겠습니다. 가서 대형 괴종시계 4개를 가져오세요. 궁 안 여기저기에 있을 겁니다. 4개 다 높이가 3m 60cm가 되어야 합니다. 하인 16명이 시계를 찾으러 흩어져 나갔다. 시계는 운반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당 하인 4명의 손이 필요했다. 미스터 팁스는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피아노와 나란히 해서 가로 2m 40cm에 세로 1m 20cm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워놓으세요.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가서 왕자님의 탁구대를 가져오세요. 탁구대가 옮겨져 왔다. 나사를 풀어서 치워두세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괴종시계 위에 탁구대를 얹어 놓으세요. 이 일을 위해 하인들은 사다리에 올라서야 했다. 미스터 팁스는 뒤로 물러서서 새로 만든 이 가구를 샅샅이 살폈다. 어딜 봐도 고전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손을 써야겠는데. 미스터 팁스는 고급 식탁보로 탁구대를 덮으라고 지시했고
그러고 나니 좀 우아해 보였다. 바로 그때 미스터 팁스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인들은 다 놀라서 미스터 팁스를 살폈다. 집사들은 제 아무리 해결 못할 일이라도 결코 망설이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100%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집사들의 임무였다. 미스터 팁스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이라. 우리가 쓰는 포크며 나이프들은 그 거구 손님의 손엔 작은 핀에 불과할 텐데. 하지만 미스터 팁스는 오래 망설이진 않았다. 가서 수석 정원사에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갈퀴와 삽이 당장 필요하다고 전하세요. 왕실 벽에 걸린 큰 검을 나이프로 쓰면 되겠군요. 먼저 검을 내려다 깨끗이 닦아두세요. 찰스 1세의 머리를 베었던 검이라 아직 칼날의 피가 조금 말라붙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모든 조처를 취하고 나서 미스터 팁스는 연회장 한가운데에 서서 예리한 수석 집사의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뭐 잊은 것은 없을까? 분명히 잊은 게 있었다. 그 거구 신사분을 위한 커피잔. 주방에 가서 가장 큰 항아리를 가져오세요. 두 되두리도 넘는 화려한 사기 물병이 올려져 와 갈퀴와 삽 그리고 큰 검 옆에 놓였다. 이제 거구 손님을 맞을 준비는 끝났다. 미스터 팁스는 작고 정교하게 세공된 탁자와 의자 2개를 거구 손님의 탁자와 나란히 놓았다. 작은 탁자와 의자는 여왕과 소피를 위한 자리였다. 거구 손님의 탁자와 의자가 작은 탁자보다 훨씬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 식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자 여왕이 단정한 치마와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서 소피의 손을 잡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공주가 입었던 파랗고 예쁜 드레스가 소피를 위해 마련되었고 여왕은 소피가 더 예뻐 보이도록 화장대에서 근사한 사파이어 브로치를 꺼내어 소피의 왼쪽 가슴에 달아주었다. 선꼬거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왔는데 문을 통과할 때에 여간 애를 먹은 것이 아니었다. 집사 둘이 뒤에서 밀고 또 다른 집사 둘이 앞에서 당겨주고 두 팔과 두 다리로 기다시피 하여 몸을 문 안으로 쑤셔 넣어야만 했다. 어쨌거나 어렵사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시커먼 망토를 벗고 트럼펫을 치워놓고는 평소에 입고 있던 간단한 차림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연회장에 들어와서도 천장에 닿지 않기 위해 수없이 몸을 숙여야만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몸을 숙이며 걸어 들어오느라 커다란 수정 샹들리에를 보지 못했다. 쨍 하고 성꼬거의 머리가 샹들리에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성꼬거는 불쌍하게도 유리 조각 비를 맞았다. 성꼬거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쿠, 웬 유리 벼락인다. 이게 뭔다. 여왕은 좀 난처한 태도로 말했다. 그건 루이 15세 때 건데. 소피가 나섰다. 선꼬거가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와 본 일이 없어서요. 미스터 팁스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이 수석 집사는 하인들에게 깨진 조각들을 치우라고 시키고 나서 보일 듯 말 듯 거만한 손짓으로 성꼬거에게 그랜드 피아노 위에 얹은 서랍장 위에 앉으라는 신용을 했다. 성꼬거는 탄성을 질렀다. 눈이 핑핑 돌아가게 죽여주는 의자인다. 편안하기가 마추만성인다. 여왕이 소피에게 물었다. 저희는 언제나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대개는요. 단어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성꼬거는 피아노 위 서랍장에 앉아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눈으로 대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세상에 우리가 요란 뻑적한 큰 방에 있는다. 무지하게 커서 저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면 쌍눈경하고 만화경이 있어야 하겠는다. 집사들이 은쟁반에 계란 프라이,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감자튀김을 담아 들고 돌아왔다. 바로 여기서 미스터 팁스는 높이가 2m 40cm나 되는 괴종시계로 괸 식탁에 앉아있는 성꼬거의 식사 시중을 들려면 높은 사다리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더 끔찍한 것은 한 손에는 따뜻한 음식이 담긴 커다란 접시를 들고 다른 손엔 무지하게 큰 은으로 만든 커피 주전자를 들고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생각만으로도 몸이 움츠러들 일이었다. 하지만 훌륭한 수석 집사의 사전엔 움츠러든다는 단어는 절대로 없었다. 미스터 팁스는 위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고 여왕과 소피는 아주 흥미로운 눈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속으로 미스터 팁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훌륭한 수석 집사의 사전에 굴러 떨어진다는 단어도 없었다. 사다리 꼭대기에서 미스터 팁스는 고개사처럼 중심을 잡아가며 선꼬거의 커피 시중을 들고는 커다란 접시를 그 앞에 내려놓았다. 접시에는 달걀 프라이 8장, 소세지 12개, 베이컨 16조각과 감자튀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성꼬거는 여왕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게 다 뭐인다, 폐야? 소피가 설명했다. 성꼬거는 태어나서 킁킁오이 말고는 먹어본 것이 없어요. 킁킁오이는 구역질나는 맛이에요. 여왕이 말했다. 하지만 키가 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가 보구나. 성꼬거는 삽을 들고 계란과 소세지, 베이컨, 그리고 감자튀김을 한 번에 떠서는 큰 입으로 쑥 집어넣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눈 돌아가는다. 이걸 먹어보니 킁킁오이는 완전 걸레 씹는 맛이었는다. 여왕이 위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미스터 팁스는 얼굴을 찌푸리고 발끝을 내려다보면서 입술만 달싹이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꼬거가 말했다. 이건 너무 조금인다. 한 입밖에는 안 되는다, 폐야. 찬장에 이런 군침도는 먹을 것이 더 있는다. 여왕은 진심으로 왕족다운 친절을 베풀었다. 팁스, 이 신사분에게 계란 프라이 12개와 소세지 12개를 더 갖다 드리세요. 미스터 팁스는 하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헤엄치듯이 유유하게 방을 나갔다. 성꼬거는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한 입에 쭉 들이켰다. 아이쿠! 성꼬거는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 머금고 있던 것을 연회장 한가운데로 내뿜었다. 그리고 물었다. 폐야, 내가 지금 마신 이 돼지 똥물 같은 것은 뭐인다? 그건 커피라고 해요. 금방 볶아낸 거죠. 맛이 끔찍하는다. 후롭스코틀은 어디 있는다? 여왕이 되물었다. 뭐라고요? 성꼬거가 대답했다. 기가 막히게 맛있고 거품이 뽀글뽀글 내려가는 후롭스코틀 말인다, 폐야. 다들 아침 식사 때 후롭스코트를 마셔야 하는다. 그럼 나중에 다들 행복하게 뿡놀이를 할 수 있을 건다. 여왕이 얼굴을 찌푸리며 소피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냐? 뿡놀이가 뭐냐? 소피는 정색을 하고 성꼬거에게 말했다. 성꼬거, 여긴 후롭스코틀도 없고 뿡놀이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성꼬거가 소리를 빽 질렀다. 뭐라고? 후롭스코틀이 없는다? 뿡놀이도 안 되는다? 그렇게 맛있는 음악이 안 되는다? 뿡뿡뿡이 안 되는다? 소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로 안 돼요. 여왕이 말했다. 노래를 하고 싶어하면 말리지는 말아라. 소피가 말했다.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음악을 하고 싶다잖니. 바이올린을 가져오라고 할까? 소피가 말했다. 아니에요, 폐하.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성국어의 얼굴에 짓궂은 웃음이 떠올랐다. 성국어는 소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궁전 안에 후롭스코들이 없더라도 내가 아주 많이 노력하면 완벽한 뿡놀이를 할 수 있는다. 소피의 목소리가 커졌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부탁이에요. 여왕이 말했다. 음악은 소화에 썩 도움이 된단다. 난 스코틀랜드에서 자랐는데 거기선 식사 시간에 창밖에 연주하는 백파이프 음악을 듣곤 했단다. 뭔진 모르지만 연주해보세요. 폐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성국어는 우렁찬 소리로 말하더니 갑자기 폭음 같은 방귀 소리를 쏘아대었다. 여왕은 놀라 펄쩍 뛰었다. 성국어가 소리쳤다. 이야호! 이 소리가 백파이프 소리보다 듣기 좋은다. 그렇지 않는다, 폐하? 여왕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난 백파이프 소리가 낫겠네요. 여왕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뒤 20분 동안 하인들은 이 식욕 왕성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국어를 위해 3번, 4번, 5번째 계란 프라이와 소세지 접시를 나르기 위해 부지런히 주방과 연회장 사이를 들락날락했다. 선국어가 계란 프라이를 72개째 먹어치웠을 때 미스터 팁스가 여왕 곁으로 다가왔다. 미스터 팁스는 허리를 숙이고 여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폐하, 주방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젠 주방에 계란이 하나도 없답니다. 여왕이 물었다. 암탉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미스터 팁스는 여전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암탉들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폐하. 그러면 가서 알을 더 낳으라고 하세요. 여왕은 미스터 팁스에게 그렇게 말하곤 성국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기다리면서 토스트에 마멀레이드를 좀 발라서 드시죠. 미스터 팁스가 여왕에게 속삭였다. 토스트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방장 말이 빵도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여왕이 말했다. 가서 더 구우라고 하세요. 일이 이렇게 되는 동안에 소피는 여왕에게 거인 나라에서 본 것을 모두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 여왕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소피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왕은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선꼬거를 쳐다보았다. 선꼬거는 스펀지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여왕이 물었다. 선량한 꼬마 거인, 어젯밤에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영국에 왔었군요. 그저께 밤엔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세요? 성국어는 둥그런 스펀지 케이크를 한 입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여왕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폐하, 그저께 어디로 간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것 같은다. 스웨덴 콩알 인간들의 새콤한 맛을 본다고 스웨덴으로 간다고 했는다. 여왕이 명령했다. 전화를 가져오세요. 미스터 팁스는 전화를 식탁 위에 갖다 놓았다. 여왕은 수화기를 집어들고 말했다. 스웨덴 왕을 연결시키세요. 스웨덴 왕이 연결되자 여왕은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스웨덴엔 별일 없으십니까? 스웨덴 왕이 말했다. 별일이다 뭡니까?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스톡홀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틀 전에 내 충실한 신하 26명이 사라졌습니다.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왕이 말했다. 그 신하들은 모두 거인에게 잡아먹힌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맛있었던 게 분명하군요. 스웨덴 왕이 물었다.
왜 스웨덴 사람이 맛있을까요? 여왕이 말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달콤 새콤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선꼬거의 말입니다만. 스웨덴 왕의 말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이 팝콘처럼 잡아먹혔는데 농담할 일이 아닙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잡아먹혔답니다. 스웨덴 왕이 물었다. 어떤 녀석들입니까 도대체? 여왕이 말했다. 거인들이죠. 스웨덴 왕이 물었다. 잠깐만요. 괜찮으십니까? 여왕이 말했다. 몹시 힘든 아침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악몽을 꾸고 일어났더니 시녀가 내 아침 식사를 엎질러 버리질 않나. 거인 손님을 피아노 위에 앉혀 맞이해야 하질 않나. 스웨덴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빨리 의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이제 끊어야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왕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피에게 말했다. 내 거인 친구의 말이 맞구나. 식인 짐승들이 정말로 스웨덴에 갔단다. 소피가 말했다. 끔찍해요. 제발 그 거인들을 막아주세요, 폐하. 여왕이 말했다. 군대를 출동시키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다. 여왕은 다시 한번 선꼬거를 올려다보았다. 선꼬거는 그때 도넛을 먹고 있었는데 도넛을 한 번에 10개씩 털어놓고 있었다. 마치 완두콩을 먹듯이. 여왕이 말했다. 잘 생각해봐요, 선꼬거. 그저께 밤엔 그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선꼬거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소리쳤다. 아하, 그래. 기억이 나는다. 여왕이 물었다. 어디요? 한 명은 바그다드로 떠났는다. 거인들이 내 동굴 앞을 지나가는데 꿀꺽꿀꺽이 나한테 팔을 흔들면서 난 바그다드로 갈 건다. 바그다드에 사는 아빠 콩알, 엄마 콩알, 그리고 아이들 콩알 열알을 먹을 건다 했는다. 다시 한번 여왕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바그다드 시장을 연결해 주세요. 시장이 없으면 그 밑에 책임자를 연결해 줘요. 5초쯤 지나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다. 바그다드 시장입니다. 여왕이 말했다. 저 시장님, 사흘 전 밤에 그 도시에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그다드에서는 밤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린 당신들이 파슬리를 자르듯이 죄인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파슬리를 잘라본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최근에 바그다드에서 사람이 사라진 일이 없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내 숙부인 하룬 알-라시드 왕이 사라졌습니다. 사흘 전 밤에 침대에서 숙모와 조카 10명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그것 보라니까. 놀랄만한 능력을 가진 귀 덕분에 전화통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선꼬거는 큰 소리로 외쳤다. 꿀꺽꿀꺽 지신다. 꿀꺽꿀꺽이 바그다드에 가서 아빠 콩알이랑 엄마 콩알이랑 아이들 콩알을 다 잡아먹겠다고 했는다. 여왕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충분하군요. 당신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어요. 가서 육군 대장과 공군 대장을 즉시 불러주세요. 20일 여왕의 출동 명령. 육군 대장과 공군 대장이 여왕의 아침 식탁 옆에 차렷 자세로 섰다. 소피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선꼬거도 흔들리는 횃대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왕이 군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폐하. 지난 10년 동안 우린 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밤에 원인 불명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 전날에도 파나마로부터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성국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모자 맛 때문이었는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뉴질랜드의 웰링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국어가 외쳤다. 그건 장화 맛 때문이었는다. 공군 대장이 물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왕이 말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시죠? 10시군요. 8시간 후면 피에 굶주린 짐승 9마리가 수십 명의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나타날 겁니다. 녀석들을 막아야 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군 대장이 소리쳤다. 그런 나쁜 놈들은 폭탄을 투하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육군 대장이 소리쳤다. 그런 놈들은 기관총으로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여왕이 말했다. 난 살인에 찬성할 수는 없어요. 육군 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놈들은 살인자입니다. 여왕이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행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르지 않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성국어가 말했다. 바르지 않은 쪽을 반복하는 것은 왼쪽이 아닌다. 여왕이 말했다. 생포에 와야 해요. 어떻게요? 놈들은 모두 키가 15m도 넘는다는데요. 녀석들은 우리를 볼링핀처럼 넘어뜨릴 겁니다. 육군 대장과 공군 대장은 똑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성국어가 소리쳤다. 기다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마. 그냥 그대로 있어 본다. 내가 그 여자아이 머리처럼 엉킨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다. 여왕이 말했다. 말해보세요. 성국어가 대답했다. 매일 오후에 거인들은 모두 끄떡끄떡 나라에 가 있는다. 육군 대장이 성국어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전 저 작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좀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까? 소피가 말했다. 꿈나라라는 뜻이에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성국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건다. 매일 오후에 거인들은 모두 땅바닥에 누워 코를 골며 아주 곤히 자는다. 거인들은 콩알인간을 먹으러 떠나기 전에 항상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계속해보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너 군인들이 할 일은 거인들이 꿈나라에 가 있는 동안 살금살금 다가가서 팔과 다리를 단단한 밧줄과 굵은 쇠사슬로 묶는 건다. 여왕이 말했다. 멋진 생각이에요. 육군 대장이 말했다. 다 좋습니다만 어떻게 그 짐승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키가 15m도 넘는 거인들은 트럭에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쏴버려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성국어는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번엔 공군 대장에게 말했다. 당신들 원래 꼴터라고 있는다. 그렇지 않는다? 공군 대장이 말했다.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소피가 말했다. 헬리콥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성국어가 물었다. 무지하게 큰 원래 꼴터인다? 공군 대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무지하게 큽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도 그렇게 큰 거인을 태울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성국어가 말했다. 태울 게 아닌다. 얼레꼴터 배에 매달아서 탄폭처럼 달고 오는 건다. 공군 대장이 물었다. 뭐처럼요? 소피가 대신 대답했다. 폭탄처럼이요. 여왕이 물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장군? 공군 대장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글쎄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왕이 말했다. 그럼 일을 시작하세요. 아마 9대가 필요할 겁니다. 거인 하나에 1대씩이요. 공군 대장이 성꼬거에게 물었다. 거기가 어딥니까? 당신이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겠죠? 성꼬거가 말했다. 찍는다? 지도? 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이 공군 대장이라는 콩알은 말재주가 엉망 아닌다? 공군 대장의 안색은 잘 익은 자두색으로 변했다. 공군 대장은 자기의 말재주가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다. 존경할 만한 재치와 눈치가 있는 여왕이 구조에 나섰다. 이번엔 여왕이 성꼬거에게 물었다. 선꼬거, 거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아니, 폐하, 죽어도 못하는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그럼 우리는 이도 저도 못하게 됐군요. 공군 대장이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성꼬거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다. 별것도 아닌 어려움이 이제 처음으로 생겼는데 너는 이도 저도 못한다고 소리나 지르고 있는다. 육군 대장 역시 공군 대장만큼이나 모욕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못했다. 육군 대장은 화가 나서 얼굴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두 뺨이 잘 익은 큼직한 토마토처럼 부풀어 올랐다. 육군 대장은 흥분한 소리로 말했다. 여왕폐하, 우린 지금 미친놈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 대장의 발끈하는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여왕은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러곤 성꼬거에게 말했다. 선꼬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가르쳐 주겠어요? 성꼬거가 말했다. 기꺼이 그러겠는다, 폐하. 자, 내 말을 잘 듣는다. 이 두 겁쟁이들. 두 군인은 화가 나서 실룩거렸지만 여왕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 서 있었다. 나도 거인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다. 하지만 항상 그곳을 찾아갈 수는 있는다. 나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밤에 꿈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밤마다 거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다. 나는 길을 잘 알고 있는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인다. 하늘에 커다란 얼레꼴터를 띄우고 내가 뛰어가는 대로 따라오게 하면 되는다. 여왕이 물었다.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떠나면 거인들이 코를 골며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것 같는다. 여왕이 말했다. 멋지군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두 군인에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출동 준비를 하세요. 22. 거인 생포작전. 성꼬거는 여러 해 동안 거인 나라를 수천 번도 더 오갔지만 이렇게 가보기는, 이렇게 머리 위로 윙윙거리는 헬리콥터 9대와 함께 가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이렇게 밝은 대낮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다. 감히 그럴 엄두도 못 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이제 성꼬거는 영국 여왕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었고 아무도 두렵지가 않았다.
선꼬거가 요란한 헬리콥터 소리를 위로하고 영국 해협을 뛰어가는데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서서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했다. 사람들은 평생 이 비슷한 광경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다시 보지 못할 볼거리였다. 이따금씩 헬리콥터의 조종사들은 안경을 낀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선꼬거의 오른쪽 귀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손을 흔드는 것을 언뜻 볼 수 있었다. 조종사들도 답례로 손을 흔들었다. 조종사들은 거인의 걷는 속도와 넓은 강과 커다란 집들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조종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못 본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심해서 꼭 붙든다. 번개처럼 뛰어가는다. 드디어 선꼬거는 예전의 그 최고 속도로 발에 스프링이 달리고 발가락에 로켓가 달린 듯이 앞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발을 거의 땅에 닿지도 않으면서 뛰어난 세단 뛰기 선수처럼 땅을 휙 스쳐 지나갔다. 전에도 그랬듯이 소피는 휩쓸려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선꼬거의 귓바퀴에 파인 골 속으로 몸을 낮게 숙여야만 했다.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조종사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뒤처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꼬거는 번개처럼 앞서 질주해갔다. 조종사들은 전속력을 냈지만 그저 간신히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뿐이었다. 맨 앞 헬리콥터에는 공군대장이 조종사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 공군대장은 무릎에 세계 지도책을 펴놓고 한 번은 지도책을 봤다가 또 한 번은 눈 아래 땅을 보기를 번갈아 거듭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끙끙대고 있었다. 그러더니 미친 듯이 흥분하여 지도책을 뒤적거리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왕폐하께서 저 거인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저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종사는 콧수염을 텁수룩하게 기른 젊은 공군 장교였다. 이 장교는 그 콧수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장교는 겁이 없었으며 모험을 대단히 좋아했다. 젊은 공군 장교는 이번 일이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세계를 가보는 건 재밌습니다. 공군 대장이 말했다. 새로운 세계라니. 대관절,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조종사는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곳은 지도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군 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빌어먹을, 지도책에도 안 나와 있다는 말은 맞네. 우린 지금 이 지도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어서 날아가고 있다고. 제 생각에는 저 늑수고래한 거인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군 대장은 소리를 질렀다. 저 녀석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공군 대장은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 뒷자리에는 그보다 훨씬 더 겁을 내고 있는 육군 대장이 앉아 있었다. 육군 대장은 앞쪽으로 몸을 내밀고 말했다. 우리가 지도책에 나와 있는 세상을 벗어났다는 말은 아니겠죠? 공군 대장이 말했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직접 보십시오. 이것이 이 잘난 지도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1시간도 훨씬 전에 이곳을 벗어났다고요. 공군 대장은 그 페이지를 한 장 넘겼다. 보통 지도책과 마찬가지로 이 지도책도 맨 마지막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 2장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쯤에 있는 겁니다. 공군 대장은 백지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육군 대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가 어딘데요? 젊은 조종사는 이제 드러내놓고 싱글거리고 있었다. 조종사는 두 장군에게 말했다. 그것이 항상 지도책 뒤에 백지 2장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것이죠. 그 페이지는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공군 대장은 발 아래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곤 말을 이었다. 저 삭막한 황무지를 좀 보시오. 나무들은 다 죽어있고 바위는 시퍼렇소. 젊은 조종사가 말했다. 거인이 멈추었는데요. 우리에게 착륙하라고 손짓을 합니다. 조종사들은 속도를 늦추었고 헬리콥터 9대 모두 광활한 황무지 위에 무사히 착륙했다. 헬리콥터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동 사다리가 내려졌다. 각 헬리콥터에 한 대씩, 지프 9대가 이동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각각의 지프에는 군인이 6명씩 타고 있었고 두꺼운 밧줄과 강력한 쇠사슬이 엄청나게 실려 있었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거인들이 안 보이는데요. 선꼬거가 말했다. 거인들은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있는다. 하지만 이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얼레 꼴터를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거인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날 거고 그럼 우린 싹 없어지는 건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여기부턴 지프로 접근하자는 건가? 응. 하지만 숨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히 해야 하는다. 엔진도 부릉부릉 거리지 말고 소리치지도 말고 왔다 갔다도 말고 돼지 같은 농담도 안 되는다. 성국어는 소피를 그대로 귀에 앉힌 채 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군 대장은 얼굴이 완두콩처럼 파랗게 질려서 소리쳐댔다. 총소리다. 전방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후퇴하라. 전원 퇴각하라. 성국어가 말했다. 엉터리 같은다. 저건 총소리가 아닌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총소리가 틀림없어요. 난 군인이니 적 들으면 총소리인지 뭔지 금방 안다고. 후퇴하세요. 저 소린 거인들이 잠잘 때 내는 코 고는 소리인다. 난 거인이니 적 들으면 거인이 코 고는 소리인지 뭔지 금방 아는다. 육군 대장은 미심쩍은 듯이 물었다. 틀림 없나요? 확실하는다. 육군 대장이 명령했다. 조심스럽게 진격하라.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거인들이 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도 거인들은 햇빛을 가릴 정도로 컸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그 거인들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 두려워서 땀을 흠뻑 쏟을 지경이었다. 무시무시하고 흉측하고 키가 15m도 넘는 거인들이 반쯤 벌거벗은 채 땅바닥에 사지를 쭉 뻗고 누워서 가지가지 괴상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고 그들의 코 고는 소리는 전쟁터의 총소리와 정말 비슷했다. 성꼬거는 손을 들었다. 지프들은 모두 멈추었다. 군인들이 차에서 내렸다. 저 중에 한 놈이라도 깨우면 어떻게 되죠? 육군 대장이 무릎을 와들와들 떨면서 속삭였다. 성꼬거는 이를 씩 드러내며 웃으며 말했다. 저 중에 하나라도 깬다면 녀석들은 네가 으악하고 소리 지르기도 전에 먹어치워버릴 건다. 거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나만 안 잡혀 먹힐 건다. 내가 소피를 숨겨줄 거기 때문에 소피하고 나만 안전할 건다. 육군 대장은 뒤로 몇 발짝 물러섰다. 공군 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둘러 지프에 올랐고 비상시에 날쌔게 주랭랑 칠 준비를 했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진격하라 제군들. 나가서 그대들의 임무를 용감하게 수행하라. 군인들은 밧줄과 쇠사슬을 가지고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로 나아갔다. 모두들 엄청나게 떨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말 한마디 입 밖에 내질 못했다.
성국원은 소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서 가까이서 그 작전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군인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내린다면 그들은 대단히 용감했다. 거인 1명에 잘 훈련받은 유능한 군인 6명씩 달라붙어 작업을 했고, 그래서 10분 만에 9명 중 8명이 닭처럼 두 팔과 다리가 꽁꽁 묶였다. 그래도 거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다. 9번째 차례가 하필이면 꿀꺽꿀꺽이었는데 오른팔을 집채만한 몸뚱이 밑에 깔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애를 먹었다. 먼저 팔을 몸뚱이 밑에서 꺼내지 않고는 손목과 팔을 함께 묶을 수가 없었다. 아주 조심하면서 꿀꺽꿀꺽을 묶는 작업을 하던 군인 6명이 꿀꺽꿀꺽의 팔을 꺼내기 위해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꿀꺽꿀꺽이 새끼 돼지 눈처럼 조그맣고 까만 눈을 떴다. 어떤 거지 같은 놈들이 내 팔을 비트는다. 넌다? 이 망할 꽉꽉. 그러다 갑자기 군인들을 발견한 꿀꺽꿀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군인들이 더 많이 보였다. 꿀꺽꿀꺽이 벌떡 일어섰다. 겁에 질려있던 군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군인들은 무기를 지니지 않고 있었다. 육군 대장은 지프를 후진시켰다. 콩알인간이잖아. 이 익지도 않은 망할 놈의 콩알들이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건다. 꿀꺽꿀꺽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군인 1명을 휙 낚아챘다. 오늘 저녁은 좀 빨리 먹는다. 그러고는 눈앞에서 버둥거리는 불쌍한 군인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소피는 성국어의 손바닥 위에서 완전히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소리쳤다. 어떻게라도 해봐요. 빨리요. 저 군인 아저씨를 잡아먹기 전에요. 성국어가 소리쳤다. 그 공알인간 내려놔. 꿀꺽꿀꺽은 돌아서서 성국어를 바라보며 고함을 질렀다. 너 이 지지한 바보들하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다. 너 정말 수상한다. 성국어가 꿀꺽꿀꺽에게 달려들었지만 키가 16m도 넘는 무지막지한 이 거인은 성국어를 한 팔로 툭 쳐서 간단하게 때려 눕혀버렸다. 소피의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뭔가 해야 했다. 꼭 해야 했다. 반드시 해야 했다. 소피는 여왕이 가슴에 꽂아준 사파이어 브로치를 생각해냈다. 소피는 재빨리 브로치를 뺐다. 꿀꺽꿀꺽이 손에 들고 있는 군인을 보고 말했다. 너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주마.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조그만 구더기 같은 놈들 10알씩, 20알씩 먹어치운다. 내가 너희보다 50배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도망가지도 못할 건다. 소피는 꿀꺽꿀꺽의 뒤로 달려갔다. 손가락으로 브로치를 꼭 붙들고서 그리고 털이 숭숭난 거대한 다리 가까이까지 가서 7cm는 되는 브로치 핀을 오른쪽 발목에 힘껏 찔러 넣었다. 브로치 핀은 꿀꺽꿀꺽의 살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대로 꽂혔다. 꿀꺽꿀꺽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더니 공중으로 펄쩍 뛰었다. 그러더니 손에 쥔 군인을 놓고 발목을 움켜쥐었다. 성국어는 꿀꺽꿀꺽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너 뱀에 물렸는다. 내가 무는 것 봤는다. 무시무시한 독이 있는 뱀이다. 정말 끔찍하게 위험하고 독이 많은 독사였는다. 꿀꺽꿀꺽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살려주세요. 누구라도 불러. 난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렸는다. 꿀꺽꿀꺽은 땅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발목을 부여잡고 고개가 떨어져 나갈 듯이 울부짖었다.
이 무시무시한 독사의 이빨이 아직 나한테 꽂혀 있는다. 내 발목에 꽂혀 있는 게 느껴지는다. 성꼬거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럼 그 독사 이빨을 당장 뽑아야겠는다. 그러지 않으면 넌 죽어서 한입거리 신세가 되는 건다. 내가 도와줄 건다. 성꼬거는 꿀꺽꿀꺽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명령조를 말했다. 너 두 손으로 발목을 아주 꼭 잡고 있어야 하는다. 그래야 독 기운이 다리와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다. 꿀꺽꿀꺽은 성꼬거가 시키는 대로 두 손으로 발목을 잡았다. 이젠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내가 독사 이빨을 빼내는 동안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건다. 잔뜩 겁에 질린 꿀꺽꿀꺽은 시키는 대로 눈을 꼭 감았다. 성꼬거는 밧줄을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한 군인이 밧줄을 휙 던져주었다. 꿀꺽꿀꺽이 두 손으로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목과 손을 한꺼번에 단단하게 밧줄로 묶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내가 이 소름 끼치는 독사의 이빨을 뽑는다. 성꼬거는 꿀꺽꿀꺽의 두 손과 발을 단단히 동여 매면서 말했다. 꿀꺽꿀꺽이 소리를 질렀다. 빨리 하는다. 마비되어 콱 죽기 전에. 성꼬거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됐는다. 이제 눈을 떠도 되는다. 꿀꺽꿀꺽은 눈을 떴을 때 자기 팔과 다리가 칠면조처럼 한데 묶여있는 것을 알곤 하늘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다. 구르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꿈틀대고 허우적거리고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도리 없는 일이었다. 소피가 외쳤다. 아주 잘했어요. 성꼬거는 소피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야말로 잘했는다. 넌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한 건다. 브로치를 빼줄래요? 여왕님 것이거든요. 성꼬거는 꿀꺽꿀꺽의 발목에서 아름다운 브로치를 빼내었다. 꿀꺽꿀꺽은 비명을 질렀다. 성꼬거는 핀을 닦아서 소피에게 돌려주었다. 이상스럽게도 코를 골고 잠을 자던 다른 거인들은 이 소동 속에서도 한 명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성꼬거가 말했다. 너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2배나 깊게 잠을 잘 건다. 육군 대장과 공군 대장은 지프를 타고 다시 앞으로 나왔다. 육군 대장이 말했다. 여왕 폐하께서 네가 한 일을 무척 기뻐하실 거다. 아마 훈장을 내리실 거다. 그러더니 성꼬거를 보며 물었다.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요? 이젠 모두 내가 살던 동굴로 지프를 몰고 가서 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싣는 건다. 육군 대장이 대답했다. 우린 그런 쓸데없는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소피가 말했다. 여왕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소피는 이제 다시 성꼬거의 손바닥 위로 올라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프 9대를 몰고 성꼬거의 동굴로 가서 꿈 싣기 대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실어야 할 병은 모두 5만 개나 되었으며 그건 지프 한 대에 5천 개가 넘는 병을 실어야 한다는 얘기였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는 1시간도 더 걸렸다. 군인들이 꿈이 든 병을 싣고 있는 동안에 성꼬거와 소피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산 너머로 사라졌다. 성꼬거는 어깨에 작은 집채만한 자루를 메고 돌아왔다. 육군 대장이 꼭 알아야겠다는 투로 말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요? 성꼬거는 그 어리석은 남자에게서 등을 돌리며 말했다. 호기심 많은 것은 좋을 게 없는다. 성꼬거는 귀중한 꿈들이 모두 안전하게 실린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다. 이제
모두 얼레꼴터가 있던 곳으로 지프를 몰고 돌아가서 소름 끼치는 거인들을 들어 올리는다. 지프는 헬리콥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5만 개나 되는 유리병들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헬리콥터 안으로 운반되었다. 군인들만 모두 헬리콥터에 올랐고 성꼬고와 소피는 그대로 땅에 남았다. 그러고 나서 모두 거인들을 눕혀놓은 데로 갔다. 거대한 헬리콥터가 손발이 꽁꽁 묶인 거인들 위로 맴도는 광경은 정말 볼만했다. 거인들이 저희들 머리 위에서 나는 천둥처럼 굉장한 엔진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그랬지만 가장 볼만한 광경은 그 끔찍한 짐승들이 밧줄과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커다란 구렁이처럼 땅바닥에서 꿈틀거리고 버둥거리는 것이었다. 꿀꺽꿀꺽이 으르렁거렸다. 난 꼼짝도 못하겠는다. 질겅질겅이 외쳤다. 난 옴짝도 못하겠는다. 와작와작이 아우성쳤다. 난 달싹도 못하겠는다. 꽉꽉이 울부짖었다. 난 움틀도 못하겠는다. 낼름낼름이 고함쳤다. 난 꿈틀도 못하겠는다. 빠득빠득이 비명을 질렀다. 난 비틀도 못하겠는다. 회획회획이 꾀꾀거렸다. 난 손가락도 까딱 못하겠는다. 쭉쭉이 신음했다. 난 발가락도 까딱 못하겠는다. 쩝쩝이 악을 썼다. 난 고털도 까딱 못하겠는다. 거인들을 매달고 갈 헬리콥터 9대는 각각 하나씩 거인들을 맡아서 그 머리 바로 위를 맴돌았다. 끝에 갈고리가 달린 강철 줄이 각 헬리콥터의 앞쪽과 뒤쪽에서 내려졌다. 성국어는 재빨리 그 갈고리를 거인들을 묶은 쇠사슬에 걸었는데 하나는 다리에 하나는 팔에 걸었다. 헬리콥터는 아주 천천히 수평을 잡으며 거인들을 들어 올렸다. 거인들은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울부짖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성국어는 소피를 다시 자기 귀에 편안하게 앉히고는 영국으로 출발했다. 헬리콥터는 줄을 지어 성국어의 뒤를 따랐다. 헬리콥터 9대가 팔다리가 묶인 15m도 넘는 거인들을 밑에 매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굉장한 볼거리였다. 이건 거인들한테도 흥미로운 경험이 되었을 터였다. 거인들은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소리는 엔진 소리에 파묻혀 버렸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헬리콥터는 뛰어가는 성고고를 놓치지 않으려고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켜 비추었다. 그들이 밤새 날아서 영국에 도착할 무렵에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23. 식인 거인들을 위한 식량 정책. 거인 생포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영국에서도 굉장한 소동과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굴착인부와 굴착기가 거의 9명을 영원히 가두어둘 어마어마한 구덩이를 파기 위해 동원되었다. 인부 10,000명과 기계 10,000대가 굉장히 밝은 전깃불 아래서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 엄청난 작업이 시간에 맞추어 끝이 났다. 그 구덩이는 넓이가 축구 경기장 2배에 달했고 깊이는 150m였다. 그리고 벽은 절벽같이 가파르게 만들었다. 기술자들은 일단 거인들이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도망칠 수 없을 높이를 계산했다. 거의 9명이 서로의 어깨를 딛고 층층이 선다고 해도 맨 위에 있는 거인과 구멍 꼭대기와는 15m나 되는 거리가 있었다. 거인을 매달고 온 헬리콥터 9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 위를 맴돌았다. 거인들은 하나하나 땅으로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팔과 다리는 묶여 있었다. 이제 그 거인들을 풀어주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내려가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거인들은 풀려나자마자 자기를 풀어준 가엾은 사람에게 달려들어 잡아먹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언제나처럼 성국어가 좋은 생각을 해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거인은 다른 거인을 잡아먹진 않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풀어주겠는다. 여왕을 포함해서 구경꾼 수천 명이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성국어는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한 명씩 풀어주었다. 거인들은 일어서더니 뻣뻣해진 팔과 다리를 펴고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며 고함을 질렀다. 왜 우리를 이런 몹쓸 구덩이에 집어넣은 건다. 그야 너희들이 콩알인간을 먹어치우니까. 난 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다. 꿀꺽꿀꺽이 으르렁거렸다. 그렇다면 대신 널 잡아먹겠는다. 성국어는 대롱대는 밧줄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위로 올라왔다. 성국어가 거인나라에서 들고 온 볼록하고 커다란 자루가 구덩이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 여왕이 물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성국어는 팔을 집어넣더니 검은 줄무늬가 있는 사람 크기만큼이나 큰 물건을 꺼냈다. 킁킁 오이. 이것이 바로 진절머리 나는 킁킁 오이인다, 폐야. 이제부터 저 흉측한 거인들에게 이것만 줄 건다. 여왕이 물었다. 한번 먹어볼까요? 안 되는다, 폐야. 안 되는다. 이건 썩은 두꺼비나 꿀꿀이 죽 같은 맛인다. 성국어는 킁킁 오이를 들고서 아래에 있는 거인들에게 던지면서 소리쳤다. 너희들 저녁인다. 한번 먹어봐라. 성국어는 자루에서 킁킁 오이를 더 꺼내서 아래로 던졌다. 아래에 있던 거인들은 으르렁거리며 욕을 퍼부었다. 성국어가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한 대로 받는 건다. 여왕이 물었다. 킁킁 오이가 다 떨어지면 무엇으로 먹여 살리죠? 성국어가 웃음을 띠고 말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건다, 폐야. 내가 이 자루 속에 킁킁 오이 묘목을 한 다발 같이 가지고 왔는다. 폐하가 허락만 하면 궁전의 정원사에게 심으라고 줄까 하고 있는다. 그러면 저 피에 굶주린 거인들을 먹일 이 구역질 나는 식량을 계속해서 줄 수 있을 건다. 여왕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머리가 좋군요. 교육은 별로 받지 못했지만 누구 못지 않아요. 내가 인정해요. 24. 작가가 된 성국어. 예전에 사악한 식인 거인들이 드나들었던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성국어와 소피에게 축하와 감사의 축전을 보내왔다. 왕과 대통령과 수상 같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커다란 거인과 조그만 여자아이에게 온갖 훈장과 선물뿐만 아니라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도의 통치자는 성국어에게 근사한 코끼리를 보내왔는데 그건 바로 성국어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것이었다. 아라비아의 왕은 낙타를 한 마리 보내왔다. 티베트의 라마는 라마를 한 마리씩 보내왔다. 웰링턴에서는 웰링턴 장화 100켤레를 보내왔다. 파나마에서는 아름다운 모자를 보내왔다. 스웨덴 왕은 새콤달콤하게 절인 돼지고기 한 통을 보내왔다. 저지에서는 스웨터를 보내왔다. 전 세계에서 날아드는 고마움의 표시는 끝이 없었다. 영국 여왕도 궁전 바로 옆에 있는 윈저 대공원에 성국어가 살 수 있도록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문이 커다란 특별한 집을 짓도록 명했다.
바로 옆에는 소피가 살 예쁘고 아담한 집도 지어졌다. 성국어의 집에는 성국어가 아끼는 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선반이 수백 개가 늘어선 꿈 저장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국어에게 왕립 꿈 불어넣기 공이라는 자기가 주어졌다. 성국어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예쁜 마법의 날개 꿈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면 영국 안에선 언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성국어의 집에는 한번 찾아와 달라는 아이들의 편지가 수백만 통씩 날아들었다. 한편 어마어마한 구덩이에 갇혀있는 무시무시한 식인 거인들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특히 거인지기가 거인들에게 킁킁 오이를 던져주는 먹이 시간에 많이 몰려들었다. 거인들이 구덩이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채소를 씹으면서 내는 비통과 불평의 찬소리를 듣는 것이 재미있었으니까.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다. 점심때 맥주에 취한 어리석은 사람들 3명이 그 구덩이 주위에 둘러쳐진 높은 울타리를 올라가려다 밑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밑에 있던 거인들이 즐거워하는 함성이 들리더니 뼈를 씹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수석 거인지기는 울타리에 커다란 표지판을 걸어두었는데 거기엔 거인에게 절대 먹이를 주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큰 불행이 없었다. 성국어가 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거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소피가 거인에게 날마다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자원해서 맡았다. 소피는 성국어에게 철자법과 글쓰기를 가르쳤다. 곧 성국어는 놀랄 만큼 우수한 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국어는 시간만 나면 책을 읽었다. 성국어는 굉장한 독서 광이었다. 찰스 디킨스, 이제 더 이상 달스 치킨스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 작품을 다 읽고 셰익스피어 작품도 다 읽었고 글자 그대로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 성국어는 또 자전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소피는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 잘 쓰셨어요. 아저씨는 언젠가 꼭 작가가 될 거예요. 아, 그랬으면 정말 좋겠구나. 정말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난 아저씨가 해낼이라는 걸 알아요. 우선 나랑 같이 아저씨 얘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때요? 좋지. 한번 해보자꾸나. 성국어는 그렇게 했다. 성국어는 그 일에 몰두했고 결국 그 일을 해내었다. 성국어는 조금 수줍어하면서 그 글을 여왕에게 보여주었다. 여왕은 그 글을 손자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도 읽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성국어는 아주 겸손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 책에 자기 이름을 넣진 않았다. 성국어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 그렇다면 성국어가 쓴 책은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게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은 방금 그 책을 다 읽은 것이다.